중국의 합작법이 설립한 거. 그로 인해서 좀 많은 사람들이 아두카누밥의 안 좋았던 실패가. 안녕하세요, 월리버입니다. 오늘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개막으로 인해 바이오텍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엔비디아까지 바이오의 수혜를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어제 개막을 했습니다. 작년보다는 올해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바이오텍 세론이 많이 보이지 않는다. 미국의 바이오 급등을 우리나라 바이오텍들이 따라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작년에 보였던 세론보다는 조금 다른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로벌 바이오가 이렇게 크게 상승을 하게 된다면요, 국내 바이오 기업들도 좋은 흐름 보여주는 그런 흐름이 많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고요. 작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보다 첫날부터 라이선스 계약과 인수 딜이 많이 나오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빅파마가 아닌 빅테크, 아마존과 엔비디아조차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자신들의 헬스케어 그리고 바이오에 대한 니즈를 충분히 보여주었고, 빅테크들이 바이오에 새해부터 강한 투자를 보여주면서 다양한 계약을 보여주면서 모멘텀 확장과 바이오 산업 자체가 커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AI 바이오는 시장 성장의 초입에 있다는 걸 증명해 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됐든 전체적으로 이제 바이오 시장 크게 반등할 수 있는 모습인 건데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최된 첫날부터 빅딜들이 되게 많이 나왔고, 빅파마들이 발표를 했을 거지 않습니까? 발표에서는 앞으로의 방향성 그리고 어떤 타겟을 보고 있는지를 언급해주면서 제약바이오 그리고 헬스케어 기업들 전체적으로 지수 자체가 급등을 했다. 제가 추천을 드렸었던 라브와 XBI 모두 크게 상승을 했고요. 라브는 XBI의 3배라는 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IBB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큰 바이오 회사들이기 때문에 조금 덜 오른 모습인 거죠. 다만 이 세 ETF 모두 장단이 있다라는 거. 어찌됐든 세 지수 모두 크게 상승을 했고, 그럼 어떤 계약들이 있었을까요? 좀 간단하게 살펴보자면, 우리나라 많은 분들이 아시는 이제 J&J 같은 경우 최근 레고캠바이오의 트랍2 ADC 항암제를 인수한 바가 있죠. 그 물질을 사갔는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ADC 개발사를 이번에는 인수를 했습니다. 105%의 프리미엄을 주고 인수를 했는데, 105%의 프리미엄을 줬다라는 것은 정말 사고 싶었다는 뜻이에요. 평균적으로 60% 정도면 그냥 잘 샀네 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100%가 넘어가면 정말 사고 싶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머크 같은 경우에도 키트루다인을 개발한 기업으로서 항암제 1등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머크는 키트루다의 특허 만료를 앞두고 다양한 대안을 이제 모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이중항체 항암제 개발사인 할푼도 인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118%! 무려 118%의 프리미엄을 주고 인수를 했고요. 구글의 자매회사인 아이소모픽, 구글의 자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알파폴드 갖고 있는 아이소모픽이 일라일리와 노바티스와 저분자 화합물 AI 신약 계열 플랫폼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이소모픽에 대해서는 이따가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다른 빅파마인 GSK와 노바티스 통한 인수를 진행했는데요. GSK는 염증 면역 질환 항체 치료제 개발사인 아이올로스 바이오를 1조 8천억 원에 인수를 했고요. 노바티스는 염증 면역 질환 치료제 인터루킨 기반의 치료제 칼립소를 인수했습니다. 두 기업 모두 비상장인데도 꽤나 많이 받고 인수를 했네요. 인수를 당했네요. 거기에 이제 보스턴 사이언티픽은 의료기기 대장기업 중 하나죠. 보스턴 사이언티픽 같은 경우에는 비뇨의학 신경조절 임플란트 개발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많은 기업들이 쇼핑을 하기 위해 기대했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바이오텍들의 투심 완화가 크게 되고 있는 모습인 거고요. 제가 앞으로 정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의 엔비디아 발표와
그 오후 늦게 있었던 디지털 헬스케어 포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드디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입을 열었는데요. 엔비디아가 작년 3월 바이오니모라는 AI 신약 계열 플랫폼 클라우드 서비스를 런칭한 후 7월 리커전 투자에 이어 제네시스, 슈퍼루미널 같은 기업에게 투자를 많이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로슈의 자회사인 제넨텍과도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죠. 그래서 저는 이번 발표 꼭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번 발표를 간단하게 들어보았는데, 발표 세션 초반부터 이제 암젠이라는 또 하나의 빅파마와의 AR 신약 계열 플랫폼 공동 개발을 발표했습니다. 암젠의 디코드와의 공동 개발을 발표하면서 이제 암젠과도 큰 계약을 한 것을 알 수 있었고요. 이제 바이오니머 서비스가 딜로이트나 이제 리커전 등에서 베타 서비스로 시작을 했다라는 것도 언급을 해주었습니다. 물론 바이오 회사와의 계약들도 중요하고 바이오 회사들과 여러 공동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그게 아니라 좀 더 확장이 된다라는 거, 딜로이트 같은 회사들에게도 베타 서비스를 주고 있다라는 것도 저는 좀 중요하게 봤고, 이제 리커전의 데이터와 기존 자료를 바이오니모에 탑재한다라고 리커전에 투자를 하면서 말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번 발표 때 리커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바이오니모에다가 탑재를 해서 페놈 베타를 선보였습니다. 그만큼 되게 척척척척 일이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준 것 같고요. 리커전에는 직접적으로 640억 원 정도를 투자했기 때문에 확실하게 이렇게 좀 베타 서비스가 빠르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서비스를 또 런칭한 것까지 업데이트를 해줬고 몰밈이라고 분자의 구조와 특성을 고려해서 이제 분자 후보물질을 생성해주는 이런 플랫폼까지 개발을 해서 자체 플랫폼을 하나 더 출시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이제 엔비디아가 작년을 기준으로 좀 중요하게 봤던 마일스톤들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암젠과의 바이오니모와 디코드 클라우드가 또 있고, 이제 메드트로닉이라는 글로벌 1위 의료기 기업과의 계약, 거기에 이제 제넨텍, 로슈의 자회사죠. 로슈의 자회사인 제넨텍과의 계약까지 업데이트 해주었습니다. 사실 제넨텍과의 계약은 대부분 이제 AI 신약 계열 플랫폼이 완전 메인이고, 메드트로닉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엔비디아가 클라라라는 정말 큰 바이오 클라우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니모는 AI 신약 계열 플랫폼이 메인인데, 그 외에 이제 의료 서비스 혹은 관리 서비스 혹은 이제 디지털이 메인인 곳 혹은 분자가 메인인 곳, 뭐 단백질이 메인인 곳, 이게 다 다른 서비스를 보유하고 있는데 엔비디아의 홀로스캔이라고 스캔을 하는 그 의료기기와 메드트로닉이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만큼 엔비디아가 다양한 분야로 AI 신약 계열 플랫폼부터 의료기기까지 정말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어제 엔비디아의 급등에는 새로운 칩의 출시뿐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제 고밸류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바이오 쪽에서의 성과도 한몫해서 엔비디아가 다시 한 번 더 점프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렇게 엔비디아가 바이오 쪽에서 확실한 성과를 보여준 것은 처음이기 때문인데요. CES 학회와 이제 JPM 학회가 비슷한 시기에 개최되는 것도 저는 한몫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걱정은 이제 엔비디아와 빅파마들의 결합으로 작은 AI 신약 개발 플랫폼 기업들 혹은 의료 AI 기업들이 망하면 어떡하지? 일 것 같아요. 그런데 엔비디아조차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답변해 주었습니다.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왔겠죠. 당연히 이런 질문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나왔는데 엔비디아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을 했고요. 여전히 이 세상에는 많은 미충족 수요가 존재하며 질환은 발전하고 지속적으로 진화하기 때문에 과학자들이나 이제 새로운 발견 그리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만 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럼으로써
오히려 빅테크들과 빅파마들의 데이터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써나가고 어떤 다른 새로운 인사이트를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이 분야이기 때문에 오히려 빅테크와 빅파마 그리고 뛰어난 스타트업 혹은 바이오텍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전 유일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시장은 계속해서 확장될 것이고 계속해서 커질 것입니다. 지금은 시장 성장의 초입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옛날에 IT 버블 때 생각을 해보시면 딱 지금 시점이 그 버블이 생기기 전 딱 성장의 초입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AI 헬스케어, AI 바이오 쪽은 계속해서 업사이드가 커질 수밖에 없는 분야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이유는요. 엔비디아를 넘어서 구글조차 AI 신약 개발 자회사인 아이소모픽을 통해서 AI 바이오 쪽에 제대로 진출한 바가 있죠. 그런데 이게 웬걸? 마침 JP모건 헬스케어 개최될 즈음에 일라이 릴리와 노바티스와 저분자 화합물 AI 신약 개발 플랫폼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 계약들도 굉장히 사이즈가 컸는데요. 일라일리와는 이제 총 계약 규모 2조 2천억 원, 노바티스와는 1조 6천억 원의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근데 이게 왜 엄청나냐면요. 이 아이소몰픽이라는 기업이 생긴 지가 2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도에 설립이 됐기 때문에 설립 후 첫 계약이 이번 일라이릴리와 노바티스와의 계약이었던 것이고 구글이 바이오 쪽에 정말 제대로 진출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디지털 포럼에서 얘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보험 혜택 프로그램을 출시했다라고 언급을 했어요. 아마존이 이제 건강관리 플랫폼과 디바이스에 중심을 두고 바이오 쪽에 진출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의료 서비스 업체인 오마다 헬스와도 파트너십을 체결하면서 이제 바이오 쪽에 제대로 진출을 한 모습입니다. 사실 디지털 헬스케어 포럼이 나오면서 이렇게 빅테크들이 많이 올 거라고 전 예상을 하고 있었었고 보험사들도 많이 오면서 서로 좀 코어를 확실히 많이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요, 지금은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적고, 사실상, 의료 서비스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곳이 많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야 되게 작잖아요. 나라 땅덩어리 자체가 작기 때문에 너무 이런 의료 서비스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큰 나라,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이 아니라 뭐 러시아, 혹은 조금 더 힘든 그런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은 정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고 그런 의료 서비스의 차이를 어느 정도 좁히기 위해서는 AI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를 필수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 포럼에서는 이제 의료 플랫폼 기업들과 보험사들 이 얼마나 AI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를 중요시하는지 한 번 더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요. 저도 앞으로도 정책적으로 혹은 앞으로 미래 성장성을 보더라도 이 AI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는 그 어떤 분야보다 확실하게 뛰어난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AI로 인한 의료 시스템 활용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일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AI를 활용한 바이오 산업 자체가 확장되고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지금 엔비디아와 구글 그리고 아마존까지 이렇게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바이오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빅파마들조차 바이오텍을 인수하고 라이선스 계약을 다수 체결하면서 바이오 자체에 대한 투심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바이오가 2024년을 주도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제 빅테크들의 바이오 진출이 가시화된 것이 정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빅테크들이 바이오에 진출한 지는 좀 됐습니다. 좀 됐습니다만 이제서야 제대로 된 계약 그리고 제대로 된 플랫폼을 출시하고 발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고요. 이 기업들이 결국에는 바이오텍들과 계약을 하고 투자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바이오 자체에 대한 선순환 구조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 시장 자체가 커지면서 그 아랫단에 있는 기업들이 올라올 것이라는 것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라일리와 노보노디스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싸다라는 그런 개념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원래는
뭐 20배 넘어가면 비싼 거 아닌가요? 이랬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일랄리오 노보노디스크가 50배, 60배가 육박하고 점점 신고가를 찍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 바이오 회사 혹은 뭐 제약 바이오 기업 성장성 확실하다면 난 좋아 라는 그런 개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성장성 확실한 분야는 앞으로 좀 1, 2년간은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금리 인하도 언젠가는 되겠죠. 거기에 이제 비상장 투자도 최근에 증가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들도 비상장 투자 다시 한번 좀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바이오 펀드를 만든 것이라고 하면 말 다 했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원래 약이 없는 분야에서 신약이 출시할 때 특히나 시장성이 큰 분야에서 신약이 출시할 때 바이오가 훈풍이 붑니다. 올해는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신약이 출시될 거라고 예상되고 있고 알츠하이머 쪽도 새로운 신약이 출시되고 혹은 이제 유지요법이 출시될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이 부분도 다 충족이 되고요. 2023년을 기점으로 신약 승인 건수도 반등을 크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닥 따지기는 저는 어느 정도 됐다라고 보고 있고 옥석 가리기도 자금이나 여태까지 기술력 입증한 수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고요. 해외 기업들도 구조조정을 굉장히 많이 진행했기 때문에 옥석 가리기가 꽤나 많이 됐고 바이오텍들 반등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내내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번에 제가 추천을 드렸다시피 리커전이나 슈레딩거도 여전히 괜찮아 보이고요. 적자 기업이지만 성장성 확실한 AI 헬스케어 기업들은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이번 주에 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서머리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쇼츠를 올리기 시작했는데요. 채널을 좀 많이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쇼츠가 많이 알려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쇼츠에 좋아요와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